G20 정상회의가 일본 오사카에서 개막해 이틀간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선 미중 정상의 만남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도출되느냐에 따라 올 세계 경제의 향방이 갈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두 분의 전문가와 오늘 오후 토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김광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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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양 교수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 상당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예, 아무래도 지금 그 세계 경제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슈가 미중 무역 전쟁이고요. 네. 그 다음에 5월에 그 협상이 결렬된 다음에는 계속 만남이 없었다가 그러다가 이번에 G20에서 서로 만난다고 해가지고선 그 준비하느라고 다시 이제 그 서로 이제 협상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대가 크다고는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내년에 이 무역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가 뭐 0.5%씩이나 감소할 수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 관련된 뉴스통은 다 지금 여기에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아직은 이 부분과 관련해 모든 게 안개 속입니다. 이 애초 미중이 교착 상태에 빠졌던 쟁점에 대해 서로 양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김 교수님, 오히려 기싸움만 지금 더 커진 상황 같아요? 개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상반기에는 그래도 화해 모드로 이렇게 진입하는 것으로 보여졌었다가 이제 협상의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여러 요건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뭐 산업 보조금 문제, 똑같이 하자 이런 싸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밖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이런 거를 법제화해서 이런 일 없게 만들자라고 요구를 했는데, 또 중국 입장에서는 그건 내정 간섭 아니냐 하면서 그런 건 안 된다. 그러면 뭐 화웨이를 공격하고 그러면 우리 히토리로 공격하고 이러면서 계속 기싸움이 좀 연결되고 있는 모습, 그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 그럼 현 상황에선 극적인 협상 타결을 좀 돌아가는 판세를 봤을 때 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 때문에 무역 전쟁이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나 깊은 이슈들.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지적재산권 문제가 지금 이것만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파웨이 같은 경우는 국방 문제까지 이제 대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보조금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아주 큰 구조 개혁이 필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한 번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무역 전쟁이 끝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의 좀 제한된 딜을 한다, 아니면은 결렬될 거다, 그렇게 두 파가 있는데 한 사흘 전인가 그때 미누친 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 90%는 끝났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작은 딜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좀 유력한 딜은 지금 있는 관세들은 다 유지되지만 그렇지만은 추가 관세 인상은 없을 거다. 추가적인 품목에 또 더 관세를 때리는 것은 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좀 지배적인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보는 사람들 눈에 그 과반수가 그런 딜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에도 조금은 좀 무리라고 좀 생각합니다. 결렬될 가능성도 꽤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많은 디테일이 있다는 의견을.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파웨이 같은 경우는 국방이 묶여져 있는데 이것도 큰 이슈로 대두됐는데 요거를 이틀 있는 대화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관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이런 스몰 딜을 했다고 해도 그래도 뭐 미국이 그 추가적으로 어떤 중국의 큰 기업을 국방 이유로 그 생션 리스트에 올려놨다. 그렇다면은 이게 또 딜이 다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염려가 좀 있어가지고 결렬될 가능성도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큰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데, 김 교수님, 이와 관련해 좀 여쭙겠습니다. 만약 협상판이 깨진다면 어느 쪽이 더 손실을 보는 겁니까? 일단 헤비급과 헤비급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 쓰러져도 다른 한편은 분명 큰 스크래치를 얻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누가 더 손실이 클 것인가라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이거는 패권 전쟁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지금 현재 G1에 해당하는 미국이 G2에 해당하는 중국을
압박하는 구조라고 봤을 때 예. 역시 그 타격은 조금 더 특히 1차적인 타격은 중국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또 미중 간의 결국 전쟁은 무역 분쟁인데 결국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국이라고 볼 수 있고 중국은 이제 수출국이 되기 때문에 예. 중국의 그 수출 물량, 수출 대국으로부터의 수출 물량 자체가 크게 위축되는 과정에서 먼저 일단 중국에 큰 타격이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회적으로 역시 공급사슬 측면에서 다 이렇게 고리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사후적으로는 또 미국에게 가는 구조 그렇게 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중국이 큰 타격 그리고 사후적으로는 미국에게도 같이 부메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양 교수님. 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미중 간에 붙었을 경우 양쪽의 타격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중국이 더 큰 타격은 받겠죠. 이걸 조금 좀 수치화시키면은 예. 중국의 대미 수출이 GDP의 한 4%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미국의 대중 수출은 한 0.5%고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미국은 주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서 영향을 받는다면 주로 수입 측에서 받을 텐데 예. 수입 측으로는 미국 GDP의 한 2.5%나 3%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예. 물론 그 무역 전쟁 때문에 이게 다 끊기는 건 아닙니다. 예. 지금 관세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해도 중국의 대미 수출이 예상보다는 좀 덜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까지 미국에서 대체 서플라이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가지고선 지금 누가 피해를 더 받았느냐 그 연구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지금 그 관세 때문에 나오는 비용 증가는 미국의 소비자들이나 기업들이 내고 있다는 결과가 지금 일단은 나오고 있어요. 예. 물론 요 관세 문제 때문에 생산처가 중국에서 다른 쪽으로 바뀌면은 바뀔수록 중국의 피해가 더해지긴 하겠지만은 예. 그렇지만 일단 GDP의 크기를 그 국가의 그 수출의 GDP 비중을 본다면은 중국이 더 큰 피해는 받기는 받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국의 GDP 한 4%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중국은 그래도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숫자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이 경기가 둔화됐다고 해도 6% 성장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좀 여쭤볼게. 문제는 둘이 붙었을 때 미칠 그 여파 아니겠습니까? 이 판이 깨지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더욱 또 충격이 경제계에 좀 올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관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지금 무역으로만 제한된다면은 경기가 침체되지만은 예. 그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은 하는데요. 왜냐하면 네.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IMF나 월드뱅크에서 계산하기로는 내년 성장이 무역 전쟁이 악화된다고 하면은 한 0.5% 떨어질 거라고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성장률이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물론 좋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국가들이 견딜 수 있는 숫자라고는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무역 전쟁 외로 나간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중국 은행들을 제재해야 된다 그런 예.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제재하려고 생각하는 은행이 꽤 큰 은행이더라고요. 네. 샹하이 푸동 발전은행인가? 예. 그게 중국에서 한 9위 정도 되는 은행이라고 했는데 만약 그 은행이 미국이 제재를 건다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그 중국 금융 섹터가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중국의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가 있고 금융 위기로 이어지면은 또 그 금융 위기가 연쇄적으로 퍼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것을 무역으로만 한정시킨다면은 그러면은 세계의 경제가 많이 둔화될 거는 맞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어렵게 겪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2008년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최악의 우려는 하고 계시다. 이 부분을 중간에 좀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말미에 양 교수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네. 문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죠. 수출 기업들 당장 김 교수님 타격이 큰 거죠. 우리 수출 기업은 당연히 기업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해당하고 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데 특별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니까 네.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6% 정도가 중국으로 가고 한 13% 정도가 미국으로 가는 그런 구조에 있는데 결국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자체가 기본적으로 중간재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80%입니다. 결국 중국으로 가는 중간재 수출이 문제인데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안 하는 구조가 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부품 공급이 끊기는데 지금 일례로 뭐 스크린 터치 기능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이나 아니면 그 밖에 뭐 반도체나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 전장 장비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서 수출 우려가 굉장히 확산됩니다. 완제품에 들어갈 여러 그렇죠. 중간 제품들의 굉장한 우려는 이제 대기업들도 상당한 우려인데 그 부품 수출의 주력은 주로 중소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타격도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더 겪는 그 피해가 더 크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이 중국도 수입을 안 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쟁 기업에 해당되는 몇 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오히려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어떤 여파가 상대적으로 더 중소기업으로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한 포인트만 조금 더 더하면요. 만약 이걸로 이제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이제 세계 생산 기지가 이동된다면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중간재 수출을 중국에서 그 새로 그 생산 기지가 되는 나라 지금 베트남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대로 돌리면은 우리가 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더 잘 될 기회라고 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생산 기지가 조짐을 보인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즉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하고 정부가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을까 그게 좀 많이 염려됩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게 이제 뉴쇼링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쇼링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쇼링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그 밖의 생산 기지로 공급사슬을 옮겨가기 위한 정책 그런 것도 요구될 수 있겠고 지금 현 정부가 많이 추진하고 있는 유턴 기업 지원 정책.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이 좀 실추되는 과정 속에서 이때 많은 기업들아 한국에 와서 제조하고 경영해라. 그렇게 해서 한국에 설비 투자해서 많은 고용이 또 창출될 수 있도록 지금 다른 수많은 나라들도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그런 정책을 하고 있죠. 정책들이 또 적합할 수 있겠다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이 되는 부분이 앞서 양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었던 바로 이 화웨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 양 교수님, 이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문제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시사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양면의 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국방 문제로 요 화웨이 문제를 대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경제적인 딜을 한다면은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큰 국방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중에 다른 협상을 할 때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내에서 미국 내 의회 의원들을 설득시키는 데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이게 진짜 국방 문제면은 왜 이렇게 협상 대상이 되느냐? 이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선 이걸 잘못 쓰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화웨이에 대해서는 좀 효력이 있을지 몰라도 쓰도록 좀 약발이 떨어질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화웨이에 대해서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또 자동차 그다음에 뭐 철강 그런 데서 계속 그 국방에 대한 그 논리를 쓰고 있는데 요게 그 경제적인 카드로 전락된다면은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식량 안보 맨날 얘기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나중에는 골칫덩어리로 변동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오히려 제가 아까 그 회의가 좀 이번에 시진핑 트럼프 회의가 결렬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결렬되지 않을까 좀 그런 염려가 좀 듭니다. 협상의 카드로서 사용되는 데는 상당한 위험 요소가 뒤따른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김 교수님께도 이 부분을 좀 여쭙겠는데 시진핑 주석 G20 정상회의 개막 하루 전인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회담을 갖고 이 한중 공조 확대 의지를 피력을 했죠. 미중 분쟁 국면에서 중국 편으로 서라. 좀 이런 메시지로 또 들리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이 의도를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클러스터링, 이제 어떤 편가르기 전쟁, 패권 전쟁에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라는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당장의 걱정이 바로 화웨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공급사슬 구조라는 겁니다. 공급사슬이 워낙에 글로벌 공급사슬 체인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공격하는 방법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공급, 부품 공급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당장 조달받을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부품이 바로
한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해서 기타 5G 관련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 조달을 받아야 될 텐데 그래야 화웨이 생산이 계속 연착륙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고민에 있어서 이 공급사슬 관점에서의 어떤 제안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 또 그런가 하면 이 시 주석이 사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크게 나오더라고요. 예, 제가 제 자신이 개인적으로 중국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얘기하는 중국 전문가들 다 사드 보복이 지금 끝난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사드 보복과 유사한 중국 정부의 보복뿐만이 아니라 중국 국민들의 어떤 심정이 또 다시 또 악화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입장이 상당히 지금 애매한 상태로 돼 있어요. 우리가 미국 편을 든다면은 미국이 우리를 그렇게 그냥 뭐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는 상당히 우리를 나쁘게 볼 거고 반대로 또 우리가 중국 편을 든다면은 그러면은 중국도 역시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좋아해 주지는 않을 것 같지만 미국에는 상당히 또 우리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선 어떤 면에서는 당근은 없고 째찍만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진짜 그냥 그 가운데를 좀 애매하게 모퉁이를 둬가지고선 그 가운데 길을 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양쪽한테 계속 미움만 받는 그런 입장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좀 그런 염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좀 애매모호하게 가운데의 길을 걷는 방법밖에는 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없다고 지금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김 교수님께 제가 여쭙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뭐 편가르기식의 패권 경쟁이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딜레마에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양쪽을 이해한다. 양쪽을 이해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도 뭐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누구의 장비를 택하느냐 이것은 그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기업의 비용 문제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요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구할 수 있는 그 국가가 중국에 있는 회사 아니면 미국에 있는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구입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선 뭐 우리 거래는 지금 현재 길로 그냥 계속 가면서 그래도 양쪽에 다 동정심을 보이지만은 양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김 교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상당히 지금 양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입장 표명하기가 애매한 그런 상태잖아요. 어느 쪽에 서더라도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쓴다면 과연 그 반대쪽의 충격이 좀 어마어마하겠죠. 상당할 거라고 보여지고 아까 헤비급 간의 어떤 경쟁이다, 싸움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심판처럼 힘없는 심판이 중간에 서 있는 모습이고 잘못 그 펀치를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 헤비급 간의 싸움 중에 그 펀치가 심판한테 맞는 그런 모습이 좀 전개될 수 있을 거라고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취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전략적 모호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누구의 편도 아니다라는 그런 모호성을 좀 발휘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지금 상황에서 또 외교적인 정책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정치와 경제는 구분된 것이다 라는 그런 구분된 그런 외교 정책을 잘 가져가서 기업들이 이런 정치 싸움, 패권 싸움에 휘말리지 않게 우리 경제적인 타격까지 연결되지 않게 그런 외교적인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략적 모호성, 다소 이해가 쉽지 않은 그런 포지션을 좀 잡아줬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과는 안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만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지금 우리나라의 처한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만 좀 본다면 양 교수님 한국 수출의 4분의 1이 지금 중국과 얽혀 있는 상태죠. 예, 우리가 중국에 뭐 지금 일부 분석가들은 과도로 지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뭐 모델들을 본다면은 우리가 무역을 제일 많이 하는 파트너들의 결정적인 요소는 거리하고 경제 규모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중국이 우리의 그 큰 무역 파트너로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을 좀 약간 좀 줄일 수 있고 좀 다변화시키는 건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중국의 그 의존성을 크게 줄인다.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마찬가지 이유로 지금 미국이
두 번째로 가장 큰 경제권이고 그리고 거리는 멀지만은 운송비로 따지면은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역시 미국도 큰 무역 파트너로 유지될 수 없게 돼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슬기를 좀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섣불리 이 편에 설 수도 저 편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선택의 시험대에 놓인 그 원만한 해결 방법을 좀 찾아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이 두 분께 한 말씀씩 좀 듣고 싶은데요. 해결 방법 좀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이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쯤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부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입니다. 굉장히 많이 우려되는 지금 굉장히 수출이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이 더 격화되거나 지지부진하게 행오버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면 중소기업들의 수출 문제는 더 열악해지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는 전략, 공급사슬 체계를 다변화하는 전략, 너무 중국에 의존하고 너무 미국에 의존하는 그런 경제 구조 말고 중국이 아닌 다른 공급사슬 그리고 다른 수출 대상국, 지금 IMF나 월드뱅크 다 마찬가지지만 2019년 중반이 신흥국들의 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신흥국들의. 그러면 이제 개선세가 나타날 여지가 있는데 그런 개선세가 확고한 그런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안내, 지침을 마련해서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이렇게 위축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좀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을 콕 집어서 좀 하나의 사례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양 교수님께서는 좀 이와 관련해 우리가 이거 하나는 좀 피해를 줄여야 된다 이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피해를 줄인다기보다는 지금 그것은 김 박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한 와일드 카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재선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다음에 미국의 통상 정책이 과거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은 트럼프식 통상 정책으로 남아 있을 거냐. 여기에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을 위주로 그냥 우리가 너무 또 이제 행동을 바꾸면은 나중에 또 이게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을 것도 보기 때문에 이 포스트 트럼프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먼저 트럼프 재선 가능성서부터 그냥 확실히 생각해가지고선 그 다음에는 다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양자로 갈 것이냐 그것도 지금 좀 다시 전략을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오는 미중 무역 전쟁뿐만이 아니라 모든 미국에서부터 나오는 통상 마찰들이 장기로 갈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가 이제 그러면은 달라질 거냐 그것부터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은 포스트 트럼프 시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계속 이어질지 말지를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